추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3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자, 2부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지현 저 볼이 왜 저 누구한테 맞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네, 이 볼이 제가 안에 지금 사탕 물고 얘기 지금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금니 위쪽 어금니 임플란트 하려고 했는데 뼈가 약해서. 그 장 의원님이 이제 연세가 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 인공뼈를 오늘 넣는 수술을 했더니 이렇게 부었습니다. 제가 그 심정 알죠. 제가 약을 요즘 계속 먹고 약간 해롱해롱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실 한 의원님하고 뭐 이적 시장도 이제 막바지로 왔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 혹은 뭐 라리가 전망에 대한 얘기 할까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네, 센세이너라 지금 이적 소식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지금 거의 오는 게 거의 90% 이상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99.9%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뭐 확정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녹화를 하지만은 거의 이건 됐다고 보여져요. 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네, 이상한 문제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급물살, 초읽기, 그다음에 암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오피셜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제 안 믿으시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적에는 결국 막판 변수라는 게 분명히 이 이적에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볼 때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적이라는 게 선수 또 원소속팀, 이적하려는 팀 이렇게 3자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또 이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지금 레버쿠젠에서 예전에 손라라비, 그래서 손흥민 벨라라비 체제로 유지가 되면서 선수 대체 자원이 부족해서 뭐 아시안 게임 차출도 안 내보내고 이럴 때와 다르게 지금 메흐메디 선수도 가세를 해서 좋은 활약이고 브란트 선수가 한 살 더 먹었고 또 브란트도 경험이 쌓였고 차라노글도 또 손흥민 선수 잘 뛰는 왼쪽 윙포워드 위치로도 테스트해서 또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입장에서 일단 손흥민 없어도 슈미트 감독 색깔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완전히 자신이 중용을 받고 했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지금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는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 함부르크 시절부터 시작해서 분데스리가 그리고 레버쿠젠에 있었던 시간이 이 정도라면 뭐 손흥민 선수 아니라 정말 다른 외국 선수가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쯤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정체되지 않아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팀 내에서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는 한 번쯤은 팀을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일단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입장이나 레버쿠젠의 입장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토트넘이 지금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를 해서 협상 중입니다. 거의 400, 한화로 400억 가까운 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이만한 돈을 주는데 이적을 안 시키면 그거 바보 아닌가. 그리고 거죠?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을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요. 지금 레버쿠젠에 계속 있었을 때 과연 이제 요즘과 같은 움직임과 전술 형태로 팀이 돌아갔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라든가 스탯이 얼마나 쌓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랬을 적에 과연 내년 여름에 들어올 이적 오퍼, 이적 제안이 과연 올 여름에 토트넘의 것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올 여름이 사실은 가장 뭐 최고조의 시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일단은 지난 시즌도 득점력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수비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리버풀보다는 조금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리버풀이 워낙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리버풀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강팀들 중에서. 하지만 리버풀과 더불어서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일단은 해리 케인 선수 한 명의 득점이 좀 많이 몰려 있었고 뭐 에릭센이라든가 샤들리 선수의 득점 보조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케인 의존도가 너무 큰 팀이었죠. 해리 케인이 뭐 분전을 하면서 득점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만 선수적으로 뭐 압박은 그런 대로 잘 나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공격의 파괴력을 더 심어줘야 될 분명히 시기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한 견제가 올 시즌에는 다른 팀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해서 지난 시즌만큼
쟤 뭐야? 막 이럴 때 해리케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해리케인이 막 넣었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올 시즌은 확실히 좀 전적으로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 3경기 보면 해리케인이 많이 오히려 뒤로 나와서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양상이 네.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선수들이 들어가서 그런 찬스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덴벨레도 그렇고 에릭센도 그렇고 약간 뒤에서 패스를 넣어주고 들어가는 이런 유형들이다 보니까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공격수 능력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조금 내려서서 수비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상대의 뒷공간, 좁은 공간들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특히 원터치 플레이, 원투 패스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공격 루트들이 이어졌고 결국은 뭐 이제 한 방, 중거리 한 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득점 루트를 많이 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열렸을 때 역습의 스피드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케인 선수가 올 시즌에는 확실치 않을 때 득점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득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양발을 잘 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어느 위치든 스위칭 플레이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일단은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 포체티노 감독이 원했던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확률은 네.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만약 갔을 때 어떠한 팀의 장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떠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느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레버쿠젠의 키슬링 선수와 이제 케인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키슬링 선수는 아무래도 옛날 고전적인 스타일의 원톱에 가까운 선수. 그런데 반면에 해리케인 선수는 좀 더 다양한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주변 동료들의 침투를 이끌어내주고 또 일정 수준의 패싱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케인 선수가 일단 키슬링 선수보다는 연계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다. 네. 그리고 케인 선수 뒤쪽에 이제 에릭센 선수가 들어올 때 에릭센 선수는 그래도 플레이메이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또 동료들을 살려주는 패싱력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노글루 선수는 그런 그렇죠. 정도까지의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키슬링 차라노글루와 더불어 뛰는 것보다는 케인 에릭센과 더불어 뛰게 되면 네. 손흥민 선수에게는 분명히 강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선수가 동료를 살려줄 수 있고 연계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분명히 레버쿠젠보다는 향상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뒤쪽 선수들의 패싱력이나 이런 데는 좀 의문부호가 있지만 적어도 요 앞쪽에서는 그렇죠. 레버쿠젠보다는 좋다. 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기대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경기적인 환경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토트넘에서 장점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역시 케인 선수에게만 지금 득점포를 무작정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 득점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보조 득점자의 골수가 케인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보조 득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액의 이적료로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갔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환경과 전술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뜻과도 네. 맥락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골을 노리기에는 기본적으로 레버쿠젠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레버쿠젠은 정신없이 압박해서 끊어내서 벨라라비 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공격 작업에 관여할 수 있는 빈도가 낮아져 있는데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점유율이라든가 볼을 지배하는 것도 포체티노 감독이 분명히 즐기는 전법 아닙니까? 그렇게 볼을 많이 지배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2선에 있는 손흥민 선수도 공격 작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버쿠젠보다는 경기를 뛰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아마 토트넘이 맞습니다.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엇보다 공간. 근데 대부분 분데스리가 있을 때도 뭐 도르트문트전, 뭐 볼프스부르크전 비교적 강팀하고 경기할 때 같이 맞대항하는 팀들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장점이 좀 삽니다. 네. 공간이 나오니까 역습할 때 장점 공간이 나오고. 근데 좀 내려앉는 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공시에 조금 단점들을 노출하는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요 토트넘과 맞불을 놓는 팀들이 더 많죠 숫자가. 네. 기존의 뭐 런던 라이벌 첼시, 아스날 비롯해서 맨체스터 두 팀, 뭐 리버풀 거기에 중위권에 있는 강팀들, 뭐 에버튼, 뭐 수완지 엄청 많습니다. 이런 팀들이
같이 맞불을 붙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기가 쉬운 경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분데스리그보다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역습을 활용한 공간 활용에서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능력 장점, 또 양발 활용한 포지셔닝의 다양화 능력, 거기에 또 이 레버쿠젠에 비교했을 때는 슈팅 기회가 많아야 손흥민 선수는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버쿠젠은 제가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멤버 구성이라든가 최근 몇 년간의 또 분데스리가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뭐 4위 안에 꼭 드느냐 이것은 보장할 수 없을지 네.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뭐 6위라든가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유지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안정적인 분데스리가의 상위권 팀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쪽에 뭐 맨시티, 뭐 맨유, 아스날, 첼시도 있고 뭐 리버풀도 있습니다만은 경쟁해야 될 팀들이 엄청나게 엄청 많고 어떻게 보면 뭐 한 경기 한 경기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순위 싸움의 견지에서는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싸우는 거에 비하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 싸움하는 거는 월등히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거액의 이 종류의 공격수로 영입이 되는 이런 경우에 코칭 스태프나 팬들이나 뭐 구단 입장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일촉즉발의 순위 싸움에서 토트넘이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돈값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의 순위 경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레버쿠젠의 좀 안정적인 상위권에 비하면 토트넘은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반드시 빠르게 골을 좀 터뜨려 주기를 바랄 그렇죠.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는 잘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좀 부담감으로도 작용할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이 이선 자원들과 공격진들과 호흡을 맞추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공격 패턴 자체가 지공 형태로 많이 나갑니다. 역습의 파괴력을 잘 살려주지 못하고 여기서 역습 전개가 좀 삐걱삐걱 될 때 지공 시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현재로선 더 중요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1대1 개인 전술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네. 단기간에 그걸 확보해서 호날두 뭐 다른 메시 이런 선수들처럼 파괴력을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시 체력, 강행군 속에서 확실히 상대 팀들과 경기하는 1인 힘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워낙 치열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분데스리가는 그야말로 겨울 휴식기 끝나고 네. 시즌 다시 재개하면 시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네. 예, 그 정도로 분데스리가의 라운드 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다가 프리미어리그에 또 갑자기 전 시즌을 풀 시즌을 네. 적응하기는 사실은 또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주전 경쟁 얘기를 잠깐 한 의원님과 해보면 네. 지금 2선에 뭐 라멜라 선수는 팀 거취가 확실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약간 저 인터밀란으로 이제 라멜라 선수도 아마 가고 싶어하고 하는 것 싶어하고 뭐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 문제는 때문에. 인터밀란이 이반 페리시치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네. 그 라멜라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플랜 B고 플랜 A가 그러니까요. 이반 페리시치예요. 네. 그런데 이반 페리시치 선수를 인터밀란이 데려오면 인터밀란으로 라멜라 선수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실질적으로 뭐 샤들리 선수와의 이제 경쟁도 들어가야 됩니다. 샤들리 선수보다 아마 포체티노 감독은 좀 간결하고 또 역습에 어떤 파괴력이 있고 슈팅, 득점력. 예, 양발 쓸 수 있는 어떤 득점력 그것이 샤들리보다는 좀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선수 외에도 리옹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맹위를 떨친 은지 선수 있고요. 은지 선수가 제가 봤을 아직- 때는 가장 무서운 또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 은지 선수 같이 뛸 수도 있는데 네. 그 손흥민 선수에 약간 앞서서 이미 지금 카메룬 대표팀의 그 리옹에서 활약하던 은지라는 클린턴 은지라는 선수가 네.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은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잠재성이 꽤 좋아요. 아유, 좋은 선수죠. 매우 네. 스피드가 좋고 드리블 능력에 손흥민 선수처럼 또 강한 슈팅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리옹에서 뛸 때 보면은 페키르 선수와 라카제트 선수와 잘 어울리면서 어시스트 플레이도 맞습니다.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손흥민 선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에릭센과 케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도 레버쿠젠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는 은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지 선수도 라카제트 페키르와 이미 잘 맞았어요. 그렇다면 은지도
케인, 에릭센과 잘 맞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또 은지 선수의 리용 지난 시즌 후반부의 상승세 그리고 최근의 어떤 잠재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뭐 좋은 조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경쟁자가 사실은 기존 선수들보다도 은지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느낌이 예, 예. 박지성, 에브라 같은 콤비가 될 아주 친해질 것이다. 네. 예, 그 저는 손흥민, 그러니까 조력자가 은지 되면 매우 좋죠. 네. 조합이 느낌이 둘이 되게 친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지금 네. 들어왔죠. 그리고 그렇죠. 왠지 오피셜도 비슷하게 같이 하지 않을까요? 네. 예, 예. 은지 선수 스타일이 상당히 명랑하고 네. 네.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시스트 잘 주고. 동기잖아요. 예, 예, 동기. 예, 예. 입단 동기. 아니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샤들리라든가 뭐 타운샌드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긴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피들인 은지와 손흥민이 같이 들어가면서 에릭센, 케인 이렇게 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가장 신선하면서도 좋은 네. 득점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지금 영입한 선수가 들어가면 타운젠드는 조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정말 맹위를 떨친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과 같이 최고의 기대주가 있습니다. 프리차드 선수. 네네네. 이 프리차드 선수를 원래는 올 시즌에 좀 죽용을 할 태세였는데요. 지금 일단 선수 영입이 되면서 이 프리차드 선수도 경쟁자고 또 델리 알리 선수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 델리 알리 선수 19살입니다만 신체 조건도 좋고 상당히 유연하면서 득점력이 네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3부 리그에서는 뭐 최고의 MVP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되면서 델리 알리도 잠재적 경쟁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레버쿠젠의 과거에 브란트처럼 이렇게 경쟁자처럼 있는 어린 선수가 지금 2명이나 있어요. 토트넘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사실은 레버쿠젠보다 높습니다. 높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브란트 선수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먼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브란트가 커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여기는 기존에 뛸 수 있는 선수들부터가 맞죠. 숫자가 많으니까 네. 사실은 경쟁은 좀 심한 곳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여기 이선 자원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은지 선수 공격수로 뛸 수 있으면 윙포워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은지, 샤들리, 손흥민, 덴벨레, 에릭센, 프리차드, 델레알리, 타운젠드까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자는. 그래서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손흥민 선수가 포체티노 감독이 그나마 원했던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기다려주는 시간이 다른 클럽들보다는 훨씬 좀 짧아질 수 있고 네. 유로파 리그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리그 선발을 팬들은 또 그래도 많이 원하는데 유로파 리그 쪽 라인으로 조금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 아직 이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단을 하게 될 경우에 활약상을 보고 저희가 좀 심도 깊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단을 하게 될 경우에 장 의원님 중계로 많이 보겠습니다. 글쎄, 제 편성이 돼. 아니 하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저 기성용 선수 골 잘 넣는다고 수완지전 많이 주거든요. 네. 아스날 팬이시잖아요. 저는 첼시 팬입니다. 두 팀 다 이제 토트넘의 런던 라이벌인데 아스날만 하겠어요. 아스날이 뭐 북런던 아스날은 라이벌 직접 최고의 라이벌인데 아예 아스날은 직접이고 첼시는 간접인데 아스날만 앞으로 하겠어요. 토트넘 팬들 만약에 간다 그러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그 맨유 때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이미 네. 팬들이 사실 적응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부 제가 여기 볼이 많이 부어서 보거스처럼 지금 보이죠? 네. 부어서 이렇게 좀 보기 좋지 않게 진행을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